장강은 넘실넘실 동쪽으로 흘러가고 물거품은 영웅을 모두 씻어가 버렸네. 성공과 실패를 시비해도 머리 돌리면 헛것이라. 청사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몇 번이나 석양은 붉었던가. 백발의 어부와 나무꾼은 강가에서 습관처럼 가을달과 봄 풍경을 쳐다본다. 한 병 탁주로 만남을 즐거워하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고 많은 일을 우스개 이야기 속에 모두 붙여버리네. 화설, 이야기의 처음을 알리는 말. 천하대세는 나누어짐이 오래되면 반드시 합치고 합친 것이 오래되면 반드시 나누어진다. 주나라 말기에 7나라가 나누어져 다투다가 하나로 어울려 진나라가 되었고 진나라가 멸망한 후에는 초나라와 한나라가 나누어 다투다가 또 하나로 어울려 한나라가 되었다. 한나라는 고조가 흰뱀을 베어 죽이고 의병을 일으켜서 천하를 통일하였고 뒤에 와서 광무제가 중흥하여 현재에까지 전했으나 마침내 세 나라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어지럽게 된 연유를 추론해보면 거의 환제와 영제 두 임금에게서 비롯되었다. 환제가 착한 선비무리를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황관을 높이고 믿었으며 환제가 죽기에 이르자 영제가 즉위하여 대장군 두무와 태부, 진범이 함께 서로 임금을 보좌하였다. 그때 황관 조절 등이 권세를 쥐니 두무와 진번이 그를 죽이려고 도모하였으나 이를 꾸민 것이 치밀하지 못하여 도리어 두무와 진번이 해를 당하였고 황관들이 이때부터 더욱 횡행하게 되었다. 건녕 2년 4월 보름에 황제께서 온덕전에 납시어 막 어좌에 오르시는데 대궐 모퉁이에서 광풍이 갑자기 일어났는데 한 마리 큰 푸른뱀이 나타나 대들보 위로 떨어져 날아내려와서 의자 위에 또아리를 틀었다. 황제께서 놀라 쓰러지고 좌우 시위들이 급히 황제를 구하여 궁으로 들어가고 백관이 모두 달아나 피하였다. 잠깐 뒤에 뱀은 보이지 않고 갑자기 우레가 치고 큰 비가 내렸다가 얼음과 우박이 떨어져 한밤중이 돼서야 그쳤는데 집들이 무수히 부서졌다. 건녕 4년 2월에 낙양 당시 후한의 도읍에 지진이 있었고 또 바다에 해일이 있어 바닷가에 사는 백성들이 모두 큰 파도를 만나 바다로 쓸려 들어갔다. 광화 원년에 암탉이 수탉으로 변했으며 6월 초하루에 10여 길이나 되는 검은 기운이 오능전 속으로 날아 들어왔다. 가을 음력 7월에 옥당 궁전에 무지개가 나타났으며 내몽고의 오원산 언덕이 지진으로 무너지니 여러 가지 상서롭지 못한 일이 한두 가지로 그친 것이 아니었다. 황제께서 조칙을 내려 여러 신하들에게 이상한 재앙의 까닭을 물으니 의랑 벼슬의 채옹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뱀이 떨어지고 닭이 변하는 것은
외척과 환관이 정사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여 말이 잘못 간절하고 솔직하거늘 황제께서 상주문을 보고 단식하며 일어나 옷을 바꾸어 입었다. 조절이 뒤에서 엿보고 있다가 부하들에게 두루 알렸다. 그리하여 마침내 다른 일로 최홍을 죄에 빠뜨려서 벼슬을 그만두고 시골로 돌아가게 내쫓았다. 뒤에 장양, 조충, 봉서, 당규, 조절, 후람, 건석, 정광, 하운, 곽승의 10명 동아리가 간신이 되었는데 이름하여 십상시라고 했다. 황제가 장양을 믿어서 아버지라고 불렀다. 조정은 날로 글러져 갔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어지러워져서 도적이 벌떼같이 일어났다. 그때 거럭군에 삼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각이고 둘째가 장보이며 막내가 장량이었다. 저 장각은 본시 과거에 낙방하여 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다가 어떤 노인을 만났는데 노인은 푸른 눈의 동안이었고 손에 청려장을 짚고 있었다. 그 노인이 장각을 불러 한 동굴 속에 데리고 들어가서 천서 3권을 지면서 말하기를 이 책은 태평요술이다. 네가 이 책을 터득하면 마땅히 하늘을 대신하여 조화를 펴고 두루 세상 사람들을 구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다른 마음이 싹 든다면 반드시 나쁜 보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다. 장각이 노인의 성명을 물으니 노인은 말하기를 나는 남한오선이다. 라고 하고 말이 끝나자 한 줄기 맑은 바람으로 바뀌어 사라졌다. 장각이 이 책을 얻어 밤낮으로 익혀서 능히 비와 바람을 부를 수가 있었고 호를 태평도인이라고 하였다. 중평 원년 정월에 전염병이 유행하니 장각이 부적과 물을 두루 베풀어서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였다. 그리하여 스스로 대현양사 큰 어질고 좋은 스승이라고 했다. 장각의 제자가 500여 명이었고 구름같이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모두 부적을 써주고 주문을 외웠다. 차차로 그 후에 무리들이 날로 많아지니 장각은 마침내 36방을 세웠는데 대방은 만여 명이고 소방은 6천 7천 명이었다. 각 방마다 거수 우두머리를 세우고 거짓말을 퍼뜨리기를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고 누런 하늘이 마땅히 설 것이다. 갑자년이 되면 천하가 크게 좋아질 것이다. 라 하고 사람을 시켜서 각각 백토로 갑자 2글자를 집 대문 위에 쓰게 하였다. 청주, 유주, 서주, 기주, 형주, 양주, 곤주, 예주 8고을의 사람들이 집집마다 대현양사 장각의 이름을 받들어 모셨다. 장각은 그 수하 미원이를 보내서 몰래 뇌물을 써서 황관 봉서와 사귀어 내응이 되게 하였다. 장각은 두 아우와 상의하여 말하기를 지극히 얻기 어려운 것은 민심이다.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따르고 있으니 만약 이 형세를 타서 천하를 얻지 않으면 정말 아까울 것이다. 라고 했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사사로이 누런 깃발을 만들어 거사를 기약하고 한편으로는 제자 당주를 시켜서 달려가 황관 봉소에게 글을 올리게 했다. 당주가 이에 재빨리 관청에 나아가 변란을 고하니 황제가 대장군 하진을 불러 군대를 동원하여 마원회를 잡아서 목을 베게 하고 다음에 봉소 등 간여한 사람들을 잡아서 하옥했다. 장각은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그날 밤에 거병하여 자칭 청공 장군이라 하고 장보는 지공 장군이라 하고 잔량은 인공 장군이라 하였다. 무리들에게 공언하기를 지금 한나라의 구군은 장차 끝나려 하니 큰 성인이 날 것이다. 너희들은 모두 마땅히 하늘의 바른 뜻을 순종하여 태평함을 즐길 것이다. 라고 하니 사방의 백성들이 누런 두건을 두르고 장각을 따라 반란에 가담한 자가 40~50만이었다. 반적의 형제가 아주 크니 광군이 바람을 바라보고 쓰러지듯 하였다. 하진이 황제에게 급히 조서를 내려 각처에 직무가 없는 관리에게 적을 쳐서 공을 세우라 하였다. 한편으로 중량장 노식 황보숭 주준을 보내어 각각 정예군사를 이끌고 세 길로 나누어 토벌하게 하였다. 차설, 장면을 바꾸는 말. 장각의 한 군대가 앞서서 유주의 경계선을 넘었다. 유주 태수 유언은 강화군 경릉현 사람으로 한나라 노공왕의 후예였는데 당시의 적병이 장차 이른다는 말을 듣고 교의 추정을 불러 계책을 의논하였다. 추정이 말하기를 적군의 무리가 많고 우리 군사는 적습니다. 태수께서는 마땅히 빨리 군사를 모아 적에 맞서야 할 것입니다. 하니 유언이 그 말이 옳다고 여겨 이에 곧 방을 붙여 의병을 모집하였다. 방문이 탁현에 나붙자 탁현에 있는 한 영웅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사람은 책 읽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고 성품이 관대하고 온화하여 말이 적은데 기쁘거나 성낸 모습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평소에 큰 뜻을 품어 오로지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기를 좋아하였다. 키는 7척 5천이요 두 귀가 어깨에 들이웠고 양손은 무릎 아래에 닿았다. 눈으로는 능히 제 귀를 볼 수 있었고 얼굴빛은 관옥 같고 입술은 붉은 칠을 한 것 같았다. 한나라 경제의 현손인 중산정왕 유승의 후예인데 성은 유씨이고 이름은 비이며 자는 현덕이었다. 옛날에 유승의 아들 유정이 한나라 무제 때 탕록 정우에 봉해졌으나 죽음 제후가 황제에게 제사형으로 바친 공금에 연좌되어 봉작을 잃었다. 이로 말미암아 한 격가지로 떨어져 탁현에게 살게 되었다. 현덕의 할아버지는 유웅이고 아버지는 유홍인데 유홍이 일찍이 효렴과 응시하여 벼슬아치가 되었지만 젊어서 죽었다. 현덕이 어려서 고아가 되어 어머니를 지극한 효도로서 섬겼다. 집이 가난하였으나 집신을 팔고 자리를 짜서 생업으로 하였다. 집은 탁현 누상촌에 있었는데 그 집의 동남쪽에는 큰 뽕나무가 있어 높이가 5길 남짓 되었고 멀리서 바라보면 무성하여 수레의 지붕 같았다.
관상 보는 이가 말하기를 이 집에 반드시 귀한 사람이 날 것이다 라고 했다. 현덕이 어릴 적에 시골 애들과 나무 아래에서 놀면서 말하기를 나는 천자가 될 거야. 그래서 마땅히 이 수레를 탈 거야 라고 했다. 그의 숙부 유원기가 그 말을 기특하게 여겨 이르기를 이 아이는 범상치 않은 아이다 라고 했다. 그래서 현덕이 집이 가난한 것을 보고 항상 물자를 데워주었다. 나이 15이 되자 어머니가 유학을 시켰는데 일찍이 정현, 노식을 스승으로 섬겼으며 공송천 등과 벗으로 사귀었다. 유언이 방을 붙여 군사를 모집할 때 현덕의 나이 28살이었다. 현덕이 방문을 보고 분개하여 길게 탄식하니 뒤에 있던 한 사람이 성낸 목소리로 말하기를 대장부가 나라를 위해 힘을 내지 않고 어찌 길게 탄식하는가 하였다. 현덕이 그 사람을 돌아보니 키가 발척이요 표범머리에 동그란 눈과 제비턱에 호랑이 수염을 하고 목소리는 우레와 같고 기세가 달리는 말과 같았다. 현덕이 그 사람의 모습이 기이한 것을 보고 성명을 물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성은 장이고 이름은 비이고 자는 익덕입니다. 대대로 탁현에 살았으며 집과 밭이 얼마쯤 있고 술을 팔고 돼지를 잡으며 사는데 오로지 천하호골과 사귀기를 좋아합니다. 마침 공이 방문을 보고 탄식을 하기에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라고 했다. 현덕이 말하기를 나는 본래 한실의 종친이고 성은 유씨요 이름은 비입니다. 지금 황건적이 난을 일으켰다는데 뜻이 있다면 적을 깨뜨려 백성을 편안히 하고 싶지만 힘이 미치지 못하여 한스럽습니다. 그래서 길게 탄식한 것입니다. 하였다. 장비가 말하기를 저에게 재산이 잠옷 있으니 마땅히 시골 군사를 모아 공과 더불어 큰일을 해보려는데 어떻습니까? 하였다. 현덕이 아주 기뻐하며 마침내 함께 시골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한 거한이 나타났는데 수레를 끌고 와서 가게 문 앞에 대어놓고 가게에 들어와 앉았다. 곧 술집 심부름꾼을 불러 얼른 술을 따라라. 마시고 나서 성에 들어가 군대에 입대해야겠다. 라고 했다. 현덕이 그 사람을 보니 키가 9척이고 수염이 길어 2척인데 얼굴은 대추빛이고 입술은 칠한 것 같았다. 봉의 눈에 누의 눈썹이고 얼굴 모습이 당당하고 위풍이 늠름하였다. 현덕이 나아가 그를 맞아 한자리에 앉으며 성명을 물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성은 관시이고 이름은 우이며 자는 장생인데 뒤에 운장이라고 바꿨습니다. 하동군 해량현 사람으로 본디 세력가가 세력에 의지하여 사람을 능멸하는 것을 처단하고 살인죄를 입어서 강호에 도피한 지 5, 6년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적을 깨트릴 군대를 모집한다기에 특별히 와서 응모하려는 것입니다. 하였다. 현덕이 마침내 자기의 뜻을 말하니 운장이 크게 기뻐하였다. 함께 장비의 집으로 가세
함께 장비의 집으로 가서 큰일을 계획하였다. 장비가 말하기를 우리 집 뒤에 복숭아밭이 있는데 꽃이 지금 한창 피었습니다. 내일 마땅히 복숭아밭에서 하늘과 땅에 제사하고 고하여 우리 세 사람이 형제로 결의하고 협력하여 마음을 함께한 다음에 가히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현덕과 운장이 목소리를 모아 응답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 다음 날 복숭아밭에서 검은 소와 백마 등 제사 품목을 준비하여 세 사람이 향을 사르고 2번 절하며 맹세하여 말하기를 유비와 관우와 장비는 비록 성이 다르지만 이미 형제가 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런즉 동심 협력하여 어려울 때 구해주고 위태로울 때 도와주며 위로는 국가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것을 염원합니다.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죽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신께서는 이 마음을 살피시어 의리를 배신하고 은혜를 잊으면 하늘과 사람이 함께 죽이십시오. 하였다. 맹세가 끝나자 절하여 현덕이 형이 되고 관우가 그 다음이 되고 장비가 막내아우가 되었다. 하늘과 땅에 제사 지내기를 마치고 다시 소를 잡고 술을 차려서 시골의 용사들을 모으니 300여 명이었다. 복숭아 밭에 나아가 실컷 마시고 취했다. 다음 날 무기를 수습하였는데 다만 탈만한 말이 없는 것이 아쉬웠다. 어찌할까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사람이 2 손님이 10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말대를 몰아 집으로 왔다고 알림으로 현덕이 말하기를 이것은 하늘이 우리를 돕는 것이로구나 하고 세 사람이 집 밖으로 나가 영접하였다. 원래 이 2 손님은 중상형의 큰 상인인데 한 사람은 장세평이고 또 한 사람은 소상이었다. 매년 북쪽에 가서 말을 사서 팔았는데 근래에는 도적이 일어나 돌아온 것이었다. 현덕은 2 사람을 집으로 청하여 술과 음식으로 대접하고 적을 토벌하여 백성을 편안히 하고 싶다는 뜻을 간곡하게 말했다. 2 손님이 크게 기뻐하고 좋은 말 50피를 보내주고 싶다고 하고 또 금과 은 500냥과 강철 1000근을 주어 무기를 장만하는 데 쓰라고 하였다. 현덕이 2 손님에게 감사하며 보내고 곧 좋은 대장장이에게 쌍고검을 만들라고 명하였으며 운장은 청룡 언월도를 만들어 냉염거, 차갑고 아름다운 칼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무게가 82근이었다. 장비는 장팔점 강모, 한길 8채의 강철창을 만들었고 각각 전신 갑옷을 입었으며 함께 시골 병사 500여 명을 모아 거느렸다. 추정에게 가서 뵈니 추정이 태수 유언에게 안내하였다. 세 사람이 태수를 뵌 후에 각각 통성명을 하고 현덕이 종실의 지파임을 말하니 유언이 크게 기뻐하여 마침내 현덕을 조카로 인정하였다. 며칠 지나지 않아 황건적 장수 정원지가 5만 명을 거느리고 탁군을 치러 온다고 하자 유언이 추정에게
현덕 등 3사람을 이끌고 500명을 거느려 앞서 나가 적을 깨뜨리라고 명령했다. 현덕 등은 흔연히 군사를 거느리고 앞서 나아가서 곧바로 대흥산 아래에 이르러 적과 마주보았다. 황건적 무리들은 모두 머리를 풀고 누런 두건으로 이마를 묶었다. 곧바로 양군이 서로 대적하게 되었다. 현덕이 말을 달려나가고 왼쪽에는 운장이요 오른쪽에는 익덕인데 채찍을 들어 크게 꾸짖기를 나라를 반역한 도적놈아 어찌하여 빨리 항복하지 않느냐 하니 정원지가 대로하여 부장 등무를 나가 싸우라고 보냈다. 장비가 장팔 사모를 잡고 바로 달려나가서 팔을 두는 순간 등무의 가슴을 찌르니 등무가 몸을 뒤집어 말에서 떨어진다. 정원지는 등무가 꺾이는 것을 보자 말을 박차고 칼을 춤추며 곧바로 장비를 취한다. 운장이 큰 칼을 휘두르며 말을 달려 장비를 맞이하니 정원지가 이것을 보고 일찍 겁을 먹고 손 쓰는 것이 미치지 않았는데 운장의 칼을 맞아서 두 동강이 되었다. 뒷사람이 시를 지어 두 사람을 찬양하기를 영웅이 오늘 아침에 모습을 드러내니 한 번 창을 시험하고 한 번 칼을 시험하는구나. 처음 나가 곧바로 위력을 펼치니 3사람이 나누어 이름값을 잘하는구나. 무적들이 정원지가 죽는 것을 보고 모두 창을 거꾸로 쥐고 달아났다. 현덕이 군사를 지휘하여 추격하니 토항하는 자가 수를 헤아릴 수 없었고 크게 이겨서 돌아왔다. 유언이 친히 나아가 영접하고 군사들을 상주고 위로하였다. 다음 날 청주태수 공경의 공문서를 받았는데 황건적이 성을 포위하여 장차 함락될 것 같으니 구원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유언이 현덕과 상의하니 현덕이 말하기를 제가 가서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유언이 추정에게 명하여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현덕과 관우, 장비와 함께 청주로 가게 하였다. 적의 무리가 고원군이 오는 것을 보고 군사를 나누어 어지럽게 싸웠는데 현덕의 군사가 적어서 이기지 못하고 30리를 물러나서 영체를 세웠다. 현덕이 관우와 장비에게 일러 말하기를 적군은 많고 우리는 적다. 반드시 기습하는 군사를 내어야 바야흐로 승리를 취할 수 있다. 하고 이에 군사를 나누어 관우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산의 외쪽에 매복하고 장비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산의 오른쪽에 매복했다. 징을 울리는 것을 신호로 하여 일제히 나아가서 맞부터 응하기로 했다. 다음 날 현덕과 추정이 군사를 이끌고 북을 치고 시끄럽게 나아가니 적의 무리가 맞이하여 싸웠다. 현덕이 군사를 이끌고 잠시 퇴각하니 적의 무리가 기세를 타고 추격했다. 바야흐로 고개를 지나자 현덕의 군중에게 일제히 징을 울렸다. 그러자 좌우 산기슭에서 관우와 장비에 양군이 일제히 쏟아져 나오니 현덕이 군사를 지휘하여 몸을 돌이켜 다시 적군을 죽였다. 세 갈래 길에서 협공을 하니 적의 무리가 크게 무너졌다. 곧바로 청주성 아래로 달려드니 태수공경이 또한 백성과 군사를 거느리고 성을 나와 싸움을 도왔다. 적의 세력이 크게 무너졌고
적을 죽인 것이 극히 많았다. 드디어 청주의 포위를 풀었다. 뒷사람이 시를 지어 현덕을 찬양하기를 점을 치고 계책을 써서 신통한 공을 세우니 두 호랑이가 도리어 한 용에게 잠깐 겸손하리. 처음 나가 문득 능히 위대한 공을 세우니 스스로 응당 홀로 공궁한 데서 솥천하를 나누게 되었도다. 라고 하였다. 공경이 군사들을 잘 먹인 후에 추정이 돌아가려고 하니 현덕이 말하기를 요즘 들으니 중량장 노식과 적의 괴수 장각이 광종에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 일찍이 노식을 스승으로 섬겼으니 가서 그를 도우려고 합니다. 하였다. 이에 추정은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은 돌아가고 현덕은 관우 장비와 더불어 본래 거느린 군사 500명을 이끌고 광종으로 갔다. 노식의 군중에 이르러 군막 속으로 들어가 예를 올리고 온 뜻을 갖추어 말했다. 노식이 크게 기뻐하고 현덕에게 군막에 머물러 형세 변동을 기다리게 하였다. 이때 장각의 황건적 무리가 15만이었고 노식의 군사가 5만이었는데 광종에서 서로 대치하여 승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노식이 현덕에게 말하기를 나는 지금 여기서 적을 포위하고 있는데 적군 장각의 아우 장량과 장보가 영천에서 황보숭 주군과 대치하고 있다. 너희는 본디 거느린 인마를 거느리고 내가 또 너에게 1000명의 광군을 줄 것이니 먼저 영천에 가서 형편을 참지하여 기일을 정해 무찔러 잡는 것이 좋겠다. 고 하였다. 현덕은 명령을 받들어 군사를 거느리고 그날 밤으로 영천으로 갔다. 그때 황보승과 주군은 군사를 거느리고 적과 싸웠는데 적이 싸움에 불리하자 물러나 장사로 들어가서 풀섭에 의지하여 영체를 세웠다. 황보승과 조준이 꾀를 꾸며 말하기를 적이 풀섭에 형제를 세웠으니 마땅히 화공을 써야 하겠소. 하고 마침내 군사를 시켜 한 사람이 풀 한 다발씩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 매복하게 하였다. 그날 밤에 큰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니 이경 10시쯤 이후에 일제히 불을 질렀다. 황보승과 주주는 각각 군사를 이끌고 적의 영체를 공격하니 화염은 하늘로 치솟고 적의 무리는 놀라고 황당하여 말의 안장을 놓지도 못하고 사람은 갑옷도 입지 못한 채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날이 밝도록 적군을 죽이니 장량과 장보가 패잔병을 이끌고 길을 뚫어 달아났다. 그때 갑자기 한 무리의 군마가 나타났는데 모두 붉은 길을 들고 가까이 다가와서 가는 길을 끊었다. 선두에 번쩍 한 장수가 나타났는데 키가 7척이요 가느다란 눈에 긴 수염이었고 벼슬은 기도 위이고 패국 초군 사람으로 성은 조요 이름은 조이며 자는 맹덕이었다. 조조의 아버지는 조숭인데 본래의 성은 하우시였다. 중상시 조등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을 조씨로 하였다. 조숭이 조조를 낳았는데 조조의 어릴 적 자는 아만이고 또 다른 이름은 길리였다. 조조는 어렸을 때 사냥을 좋아하였고 노래와 춤을 즐겼으며 권모술수가 있고 임기응변에 능했다. 조조에게 숙부가 있었는데 조조가 너무 빈둥거리는 것을 보고
일찍이 그것을 마땅찮게 여겨서 조승의 말을 하니 조승이 조조를 꾸짖었다. 조조가 갑자기 마음속에 꾀가 생겨서 숙부를 만나자 거짓 땅바닥에 거꾸러져서 중풍이 온 것처럼 했다. 숙부가 놀라서 조승에게 알리니 조승이 급히 와서 보고 조조가 탈이 없는 것을 알았다. 조승이 말하기를 내 숙부가 네가 중풍이 났다고 하더니 지금 이미 나았느냐? 하니 조조가 말하기를 저는 본래 그런 병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숙부에게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속임을 당한 거죠. 라고 하였다. 조승은 그 말을 믿었다. 뒤에 숙부가 조조의 과실을 말하자 조승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조조는 멋대로 방탕하게 놀았다. 그때 교현이라는 사람이 조조에게 일러 말하기를 천하가 장차 어지러울 것인데 세상을 바로잡을 만한 인재가 아니면 구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능히 그것을 평안하게 할 사람은 그대가 아니겠는가? 라고 했다. 또 남양의 하옹이 조조를 보고 말했다. 한나라가 장차 망하려는데 천하를 평안하게 할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람이다. 연암의 허소는 사람을 알아본다는 명성이 있었는데 조조가 가서 그를 만나서 묻기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니 허소가 대답하지 않았다. 조조가 또 물으니 허소가 말하기를 그대는 태평한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신하요.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강교한 영웅이 될 것이네. 라고 하였다. 조조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나이 20살에 효령과에 급제하여 랑벼슬 이름이 되었고 낙양의 북부위로 제수되었다. 처음에 도임하여 곧 오색 몽둥이 10여 개를 현의 사방문에 비치해 두고 금법을 범한 자가 있으면 부유하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도 피하지 않고 모두 견책하였다. 중상시 건석의 숙부가 칼을 차고 밤에 다니는 것을 조조가 순찰하다가 붙잡아서 몽둥이로 때리고 꾸짖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낙양 북부 안팎에서 감히 금법을 범하는 자가 없었고 위험 있는 이름이 잠옷 진동했다. 뒤에 동구 현령이 되었다가 황건적이 일어나기 기도위가 되었다. 기마병과 보병 5,000명을 거느리고 앞서 영천에 와서 싸움을 도왔다. 바로 그때 장량과 장보가 패주하였고 조조가 그 앞을 막아선 것이다. 크게 한 무리를 죽이니 참수한 것이 만여급이었다. 깃발, 진과, 북, 말을 빼앗은 것이 아주 많았다. 장량과 장보는 죽을 듯이 싸워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 조조가 황보승 주준을 책망하고 곧이어 군사를 이끌고 장량과 장보를 추격하였다. 현덕이 관우와 장비와 함께 영천에 이르러 죽이라고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또 불빛이 하늘을 밝히는 것을 바라보고 급히 군사를 이끌고 와보니 적은 이미 패하여 흩어지고 없었다. 현덕이 황보승과 주준을 만나서 노식의 말을 전하니 황보승이 말하기를 장량과 장보가 형세가 다하고 힘이 붙이게 되었으니 반드시 광종으로 가서 장각에게 의지했을 것이요. 현덕은 이 밤에 곧 광종으로 가서 싸움을 도우시오. 라고 했다. 현덕은 명령을 받들어 군사를 거느리고 다시 돌아왔다. 중간쯤 왔을 때 함거를 호송하는 한때의 군마를 만났다. 함거에 탄 죄수는 놀랍게도 노식이었다. 현덕이 크게 놀라
말에서 구르듯 뛰어내려 그 연고를 물었다. 노식이 말하기를 내가 장각을 포위하여 장차 격파하려 하는데 장각이 요술을 쓰는 바람에 이기질 못했네. 조정에서 황문 저풍을 파견하여 사실을 조사했는데 나에게 뇌물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네. 내가 대답하기를 군량도 오히려 모자라는데 나에게 천자의 사신을 받을 돈이 어디에 있겠소 했더니 좌풍이 괘씸하게 여기고 돌아가 조정에 상주하기를 내가 보루를 높이 쌓고 싸우지 않으며 군심을 게으르게 한다고 말했다네. 그래서 조정에서 진노하여 중량장 동탁을 보내어 대신 내 군사를 거느리게 하고 나를 잡아서 서울로 돌아가 죄를 물을 것이라네. 하였다. 장비가 그 말을 듣고 나서 크게 성을 내어 호송하는 군인을 베고 노식을 구하자고 했으나 현덕이 급히 말리며 말하기를 조정에도 공론이 있을 것인데 네가 어찌 이렇게 서두르느냐 하였다. 군사들이 노식을 둘러싸더니 호송에 가버렸다. 관우가 말하기를 노식 중랑장은 이미 체포되었고 다른 사람이 군대를 영도한다 하니 우리는 가서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탁군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 현덕이 그 말에 따라 마침내 군사를 이끌고 북쪽으로 갔다. 행군한 지 이틀이 되지 않아서 갑자기 산 뒤편에서 고함 소리가 크게 들렸다. 현덕이 관우 장비와 함께 말을 몰아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바라보니 한나라 군사들이 대패하고 뒤로 들판 가득히 황건적이 땅을 덮어오는 것이 보였다. 깃발에 천공 장군이라고 크게 쓰여 있었다. 현덕이 말하기를 이것은 장각이다. 빨리 내려가서 싸우자. 하고 세 사람이 날듯이 말을 달려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갔다. 장각이 이제 막 동탁을 패퇴시키고 형세를 타고 달려들다가 호련 세 사람의 군대가 돌격하는 것을 만나자 장각의 군사가 크게 어지러워지면서 50여리를 패주하였다.